안녕하세요. 수능국어 신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만큼 OT이고 제 모든 국어 전반을 다 설명드리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 구조를 짤 것인지, 수능 국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성적을 원래 3등급이었다가 응시한 3연속, 이게 제가 6월을 안 봤어요. 그래서 응시한 3연속에서 99, 99, 98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국어를 여기 3등급 맞았던 게 정말로 바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드릴 때 큰 구조로, 오늘은 기본적인 막 독해 모든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크게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24학년도 성적표를 좀 보면서 과거에 제가 저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다 성적을 보면 알겠지만 패급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패급이 되었냐. 일단은 국어만 한정해서 말할게요.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국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국어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안 좋은데도 정말 많이 해서 막 한 지문을 막 10시간씩도 읽고 15시간씩도 읽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해 능력 정도는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해 능력 시험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평가원이 문제를 제시하고 결국 그 중요한 거 중요하게 읽고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 한 표현까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숨겨진 전제 개념이 있지, 이게 무슨 숨겨진 전제가 있지, 이런 식으로 과사고 과추론의 학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 부족이었고, 그래서 수능날에도 3등급이 떠버리고 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6월 평가원 같은 이런 시험에서는 저랑 잘 맞으면은 시간이 약간 이때도 시간은 부족했지만 한 지문 날리는데 찍은 게 잘 맞는다 이러면은 1등급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9월 평가원처럼 제가 기억하기로 시간은 안 부족했어요. 왜냐면 정말 쉬운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사고, 과추론 터져버리면서 남들은 그냥 당연하게 맞고 있는 그대로 보고서 그냥 1대1 혹은 그냥 당연한 정도의 추론, A는 B다, 그래서 B는 C다, A는 C다, 이런 추론을 할 때 저는 혼자서 출제자의 의도는 더 깊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남들이 맞는 거 몇 개 틀리니까 박살이 나버리고 간 거죠. 남들 다 맞추는 시험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확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그걸 생각하면서 1등을 맞았는데, 이때도 근데 제가 조금 산만하고 ADHD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체를 틀려가지고 100분이 100은 못 받고 99를 맞았습니다. 26학년도 6모는 미응시했고요. 9월 평가원을 보면 또 이때는 99 맞았고요. 이때는 제가 25학년도 수능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좀 더 체계화적이고 좀 더 명시화시켜가지고 저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25학년도 시험 같은 시험은 잘 봐도 조금 난이도 높은 시험에서는 못 보고 약간 퐁당퐁당 있었다가 제가 25학년도 수능에는 까차 로또를 맞은 거였는데, 이제 성적이 고점을 높인다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1등급을 맞추자라는 생각, 99에서 99, 100분이 99를 무조건 맞추자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1등급을, 그래가지고 제가 체계화를 시켰고요. 26학년도 시험에서 근데 99 못 맞았죠. 왜? 매체입니다. 결국에. 근데 이게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현장에서 살짝 틀어지면은 매체 같은 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트리플 99를 못 받았죠. 제가 트리플 99 맞고 싶었는데, 응시한 3연속 트리플 99 맞고 싶었는데 또 매체에서 나가리 되면서 못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실력 수학 능력 시험 평가 국어를 볼 때와 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국어를 볼 때 실력은 저는 이때가 훨씬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가 사설 모의고사 서바나 이감에서도 안정적으로 평균 100분이 99, 100 이 정도 될 정도로, 99, 98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적표를 가지고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를 그냥 당연히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동국대 제가 약대를 당연히 탈락할 것 같았죠. 이거는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수학을 제가 이때도 계산 실수 2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당연히 탈락할 줄 알았는데 제가 기적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24학년도는 아까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붙잡으면 독해. 농구에서는 우리가 풀코트 프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공을 잡고서 하프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하프라인 가기 전부터 그냥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잘 통하면 잘 통하겠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체력이 떨어지고요, 효율도 엄청 떨어지죠. 자, 모든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함축된 의미, 그리고 이 문장의 함축된 의미, 이런 걸 전체 다 파악하고 출제자가 의미로 냈는지를 모두 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평가원은 쓴 글을 쓰는 문장이나 표현을 저는 너무나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거죠. 과한 연결, 과한 예측. 모든 문장과 문장마다 항상 모든 걸 다 연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한 문장을 읽고 예측은 당연히 합니다. 저도 지금도 하는데, 근데 이게 지문에서의 맥락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문의 내용과 맞지 않게 과한 예측, 그냥 가볍게 예측해주면 좋은데 너무 끝까지 예측을 해버린다거나 너무 과한 예측이 들어간 거죠. 표현 하나하나마다 함의 찾고, 그리고 대상이 나오면 이 대상 간의 관계를 지문을 설명해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측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를 제가 이거를 읽는 중에 했어요. 문장을 읽는 중에 어쩌고 문장을 읽는 중에 그냥 있는 그대로 대상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이해도 모자랄 판국에 있는 중에 이런 거 다 시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설명하고 있는 대상들을 다 놓쳐버렸죠. 그래서 동시에 하고 읽는 동시에 하니까 템포도 다 끊기고 글이 정확하게 흡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마다 생각은 해야 되긴 하지만 한 문장마다 100의 사고를 이러면은 풀코트 프레싱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변화였나? 결국 26학년도 수능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저는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본다, 이거를 메인 테마로 삼았어요.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보는 거. 핵심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조는 위치와 역할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서 가장 깊게 담았던 테마 중에 하나는 바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거였는데요. 자, 이해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는 어떠한 걸 읽었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언어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미지화가 가능한 거. 저는 맹목적으로 모든 걸 다 이미지화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지화가 가능한 거는 이미지까지 상상하고 아니면은 그래프라든지 그러한, 그러니까 도식화해가지고 머릿속에서 그게 생각이 나는 정도로 이게 이해되는 건데, 이해를 하기 전에 정리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중요 비중을 나누고, 지금 설명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설명 대상과 이 문장 자체의 축, 그러니까 결국 A가 B가 되고 그 B가 C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네, 아니면은 A는 D와 구분되지만 B라는 공통점이 있는 내용이네, 이런 식으로 문장 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가는 그 과정으로 갔고요. 읽는 중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읽고 가볍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예측이나 아니면 문장 처리 정도까지만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가능하게 시켜줄 수 있는 덩어리가 쌓였을 때 그때부터 이해를 하고, 물론 문장 한 문장을 읽고 바로바로 이해되는 거는 뒤에서 나중에 더 설명할 거예요. 뒤에 제가 만든 시스템 축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이해하는데, 저희가 바로바로 이해하는 거를 몰라서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걸 할 때 좀 더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중에 이해에 매몰되지 않고 이사랑 대비되는 내용이죠. 정리 후에 이해 가능한 것만 이해하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글을 읽었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인데 아직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줘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설명 대상을 잡자. 지금 설명하는 게 뭐야?
이 의미 문단의 핵심 설명 대상이 뭐야? 해가지고 핵심적인 설명 대상 그리고 보조적인 설명 대상을 구분하고, 이거는 이 설명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 개념일 뿐이네, 전제를 해주는 개념일 뿐이네, 이런 식으로 보조적인 설명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 대상 간의 관계성을 체크할 때도 설명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놓으면은 이 대상과 이 대상은 이걸 결국 포함되는 범주구나, 아니면은 이 대상과 이 대상은 그냥 범주 자체가 다른 대상이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잡거나 아니면 공통점 차이점을 잡을 때 이 두 대상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식으로 관계성도 잡아야겠죠. 그리고 의미 문단입니다. 자, 의미 문단은 글 덩어리로 보는데 좀 중요한 축이고요. 그리고 선지 판단할 때 제가 뒤에서 선지 판단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을 할 건데, 그때도 선지 판단할 때 돌아올 때, 지문으로 돌아올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의미상으로 설명 흐름이 끊기는 단위예요. 의미상 문단이 나뉘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문단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한 문단 안에서도 의미가 이 정도 덩어리에서 한 의미, 예를 들어 A라는 대상의 정의 그리고 A라는 대상의 활용을 설명한 다음에 근데 A라는 대상의 부작용,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앞뒤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목적성. 이게 가장 알파이즈 오메가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가 이렇게 글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글을 읽으면서 쓰이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 문장은 첫 번째, 목적성은 두 가지 층위로 존재합니다. 목적성은 두 가지 층위로 존재해요. 이 문장은 왜 존재해? 이 문장은 정의를 설명해 주는 거야, 예시를 설명해 주는 거야, 비교해 주는 거야, 전제적인 세팅하는 거야, 이거 등등이죠,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서 일단은 처음에 읽고 가볍게 이해되는 건 가볍게 이해를 하고, 이 대상이 문장 자체의 축도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왜 존재하는 건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장의 존재 여부를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거, 비중요한 거를 구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솔직히 더 중요한데요. 이 의미문단 글 전체 대상의 목적은 결국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은 추상적 내용과 불충분한 정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는 결국에 이거 하려는 거지 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약간 이해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 대상이 왜 하는지를 봐야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목적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거 글 전체, 아니면 이 설명 대상의 목적이 부합하는 경우에 최중요 파트이고, 이거는 그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온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중요 비중요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짜바리로 넣어줬네. 이거는 이게 진짜 우리 아까 전에 설명해줬던 목적에 직결되는 내용인데 이거 진짜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복잡한 기술 내용이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거는 이거 하는 거겠지. 결국 이거는 OIS라고 치면은 결국 이거는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도 결국에 똑바르게 해주는 게 목적이겠지. 그러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해드릴게요. 정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장을 정리해야겠죠. 문장의 뼈대를 잡는데 문장의 기본적인 큰 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결국에 A가 B에 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목적을 세팅해요. 그래서 중요도를 잡습니다. 문장은 왜 존재하는가, 문장의 목적을 세팅해가지고 이 문장이 이 글 전체 흐름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목적에 따르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를 중요도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정리하다 보면은 앞 문장 간의 관계도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앞 문장의 관계도 정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항상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볍게 읽으라, 있는 그대로 읽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근데 가볍게 읽으라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볍게 읽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읽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앞 문장 간의 관계를 잡는데 이게 명시적이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를 잡으라는 거지, 문장을 읽고 정리하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앞문장 간의 관계 해가지고 위에 무조건 스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내려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고 예측을 해야겠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아니면은 이거와 이거는 이런 대상인 거나, 아니면은 이거 목적 자체가 이건가? 이 예측은 약간 많은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나오는 기본적인 해당 테마에 대한 스키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측은. 자, 어느 정도의 의미 덩어리를 파악하고 이 덩어리 단위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의미 문단에 설명하기 전에도
의미 문단은 약간 나누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 덩어리 정도로 문장이 모여서 덩어리가 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 단위로도 이 덩어리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목적이라 의도를 자기 언어로 설명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너무 좋고요. 자기 언어로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 추상적이거나 이거는 이해할 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 하면은 있는 그대로 그냥 결국 아 이거 하는 거네 이 정도로 덩어리 단위로 정리를 해둡니다. 이 덩어리로 하면은 의미상 같은 말도 뽑을 수 있겠고요, 함축 전제된 것도 뽑을 수 있겠죠. 이걸로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뽑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 내용 이 내용이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이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한 후에 이것들을 뽑아내면서 점점 더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하고 이해하지만 이게 당연히 현장에서는 기계적으로 A, B, A, B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혼재되는 건데 웬만하면 이걸 하고 이걸 해야지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문단의 정리도 비슷합니다. 의미 문단에서 정리되고 그러면은 핵심 대상 간의 관계도 확실히 잘 잡히겠죠. 핵심 대상의 축과 범주, 이건 어떠한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메커니즘인가, 아니면은 이건 어떠한 범주인가, 그리고 이 문단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문단은 중요한 문단인가, 아니면은 이 문단을 통해서 이 문단이 정리된 걸 통해서 뒤에 문장의 중요도라든지 뒤에 문단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게 세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글을 한번 이렇게 문단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글을 다 읽고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선지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4학년도 수능 때는 무지성, 과추론, 내 상상을 통해서 했고요. 찾을 때 헤맸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막 돌아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 선지 판단하는데 과추론하고 내 상상에 맡겼고, 무지성, 체계가 없고 그냥 이거 왠지 틀린 것 같아 하고 이 정도로만 했는데요. 26학년 때는 저는 저점을 높이고 싶었잖아요. 메커니즘 세팅해야겠죠. 일단 선지는 처음에는 끊지 말고요, 통으로 봅시다 제발. 왜 통으로 보라고 하냐, 선지 자체의 의미에서 나가리가 되는 선지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 끊다 보면은 대상 간의 관계라든지 이 대상이 맞나? 이런 거에만 매몰되게 돼요. 그래서 순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우리는 선지의 의미를 파악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의 의미, 그리고 묻는 바, 결국 핀트를 생각하는 거야. 핀트, 이게 결국에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이 어떤 대상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A라는 대상이 결국 B인지를 물어보는 선지네. 그러면 내가 지문에서 A라는 대상하고 A 다시도 있었어. 그러면은 A라는 대상인지 A를 다시라는 대상이 B인지를 그거 지문에 돌아가 체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핀트를 가지고 취재자가 선지를 내는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어에 매몰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의미를 보자. 선지의 핀트를 체크하는 거, 제가 여기 나올 말 해버렸네요. 무엇을 묻는 것이고 무엇을 체크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갈 부분이 지문에 어떤 덩어리, 의미 문단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덩어리, 의미 문단별로 요약을 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려면은 핀트를 잡고 결국 이거 물어보려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 있던 의미 문단 덩어리 어디 있었지 하면서 거기로 돌아가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우리는 찾아봅니다. 지문에서 찾아보는데 저 여기서 약간 조금 이건 좀 디테일한 팁이긴 한데 저는 되게 체계적이거든요. 처음에 보고서 이쪽만 보다가 점점 여기만 보고 안 나오면은 점점 스코프를 넓혀가는 거예요. 스코프를 넓히는 장점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맥락에 의한 선지 판단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글자 텍스트 워딩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에 따른 선지 판단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코프질을 잘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게 기억인지 아니면 밑줄을 치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인지에 따라서 스코프질도 딱 핵심적으로 딱딱딱, 이거는 문제 풀면서 저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저는 문제를 풀면서 최대한 녹여서 설명을 할 거고요. 끊어서 구성요소 체크, 수식구조 체크, 이거는 이렇게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선지를 이제 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성요소, 이게 서술어고 이게 목적어야. 그럼 각각 대상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어 대상은 이건데 지문에서 나온 거는 A였는데 이거는 A가 B 되는 상황을 목적으로 했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구성요소 정확히 보고, 수식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형어 이렇게 해서 결국 수식구조에서 틀렸다, 수식구조에서 단어 한 개만 잘못해도 틀린 거니까. 찍을 때는 오답 만드는 원리를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뭔데 연습할 땐 최대한 오답 만드는 원리를 저희가 피드백하면서도 범주화 시킬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범주의 착오네, 이건 없는 의도에 삽입했네, 같은 워딩을 써도 다른 상황에서 같은 워딩을 적용시켜가지고 틀렸네, 비슷한 워딩이지만 결국 실질적 의미는 다르네, 아니면 워딩 하나가 의미상으로 반대되네, 이런 식으로 오답 만드는 원리,
너무 당연한 것들은 설명 안 한 거예요. 일부러 막 선후 관계 아웃이네, 그 대상 간에 인가가 잘못되었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너무 당연한 거에서 말 안 한 거고, 이런 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선지의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인드를 제대로 가져가야 돼요. 항상 바이 지문입니다. 지문에 근거해서 1대1 대응 있는 그대로. 이거 약간 뭐라고 하실 분 있어요. 1대1 대응하니까 안 풀리던데요, 이거 페이크던데요. 제가 말하는 1대1 대응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있는 그대로 사고하자는 거예요. 지문에 없는 내용을 상상하거나, 이거는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이 선을 우리는 뒤에 나올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평건이 요구하는 대로 스코프를 좁혀 나갈 것입니다. 가추론하지 말고 1단계 추론까지만. 너무나도 많은 생각, 예를 들어서 이건 비트코인 지문에서의 해설을 약간 조금 축약한 건데요,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을 때 B 때문에 기억이다 했는데 결국 B가 되는 이유는 not B가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의 이유는 not B야? 이러면 안 되죠. 그거 논리적으로도 바로 앞에 있는 이유를 묻는 게, 밑줄 친 게 이거면은 바로 앞에 있는 걸 하고, 굳이 그 더 축약된 것까지 더 상상해가지고 여기로 돌아가서 이 의미를 세팅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짝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문제 풀 때 표시는 거의 안 하는데, 그거 문제 풀 때 표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은, 그거 설명 대상 같은 건 동그라미 치고요, 한 덩어리나 의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정의나 아니면은 목적에 직결되는 거, 아니면 진짜 중요한 관계, 이런 것들에서 밑줄을 치고, 그 제가 나중에 테마별 수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설명드릴 텐데, 그 생명과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거 이미지화 해가지고 설명 과정을 이렇게 관계도를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본질 아니죠. 이거는 다 학생들 개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 개인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드백을 해야죠. 사실 독해 알파 이제 오메가이고, 그 독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었나요?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릴 말은 인지상정이죠. 피드백입니다. 자, 피드백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쓴 칼럼 중에서 피드백 칼럼이 있으니까 거기서 진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은 OT니까 가볍게. 근데 현장 사고를 복기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도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막혔어, 아니면은 이 부분이 모르겠어, 아니면은 선지를 풀 때 내가 이때 했던 사고 과정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어려운 선지에서 이런 거 좀 기록해두고, 그리고 일단 문제를 풀고 바로 즉각 복기를 해서 내가 이때 막혔고, 이때 어떤 생각을 했고, 이때 약간 속도가 정체됐고, 이때 너무 빠르게 갔고, 이런 것들, 아니면 선지 풀 때 이 대상을 정확히 안 받고, 아니면 여기서 헷갈렸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록을 해주고, 1차 피드백, 나 스스로 하는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나는 왜 어떻게 이런 사고를 했는지, 내가 왜 이 사고를 했지부터 내 사고의 근원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면서 혼자서 이게 아마도 적절한 답인 것 같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1차 피드백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설이나 강의와 비교하고, 그거 강사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강사는 이렇게 했네, 강사의 사고대로 이렇게 좀 그 옆에다 필기를 하면서 강사의 사고대로 체득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사의 사고를 체득을 하거나 해설지의 사고를 체득을 한 후에 내가 왜 강사처럼 못했고 해설지처럼 못했지? 이런 식으로 원인 분류, 원인 파악을 하는데, 이때 나는 왜 어떻게 이런 사고를 했는지 근원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잘못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사고를 시작되게 됐고, 나는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했는지를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나는 다음에 어떻게 할지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앞으로 그 대상을 설명 대상을 볼 때 앞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거 의미를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정리하면서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겠다. 중간에 순서가 꼬이거나 그 지문에서 설명하는 순서들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 그거 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읽고서 덩어리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을 갖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나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사고 체득, 스스로 필연화, 내가 피드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거 한번 피드백한 그 종이 뭔가 적혀져 있는 것들을 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아니면 이거는 하루 뒤에도 괜찮아요. 어쨌든 새 종이, 새 지문에다가 이걸 똑같이 적용해보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고를 필연적으로 내가 낼 수 있을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고를 체득하시고, 다른 지문이나 선지 판단 시에 무조건 의식화,
의식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적용해서 이걸 자동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연화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화가 돼.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는 공개하기 싫었는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만든 구조거든요. 이게 도식화 시킨 건데, 제가 수능 국어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를 접근을 하는 과정을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뉘어요. 시스템 1은 무의식, 피지컬의 영역이고, 시스템 2는 의식과 노력의 영역이야. 자, 독해를 할 때부터 볼게요.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당연히 시스템 1적인 사고로 한 문장을 읽습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바로 이해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순간적인 이미지나 느낌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순간적, 무의식적이고 피지컬적인 영역을 해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한 문장을 읽고도 시스템 2가 들어가겠죠.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다음 내용 예측하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1적으로 문장을 읽어요. 문장을 읽고 시스템 2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그때 어느 정도 덩어리나 의미문단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시스템 2가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덩어리 의미문단을 시스템 2가 작동하면서 의식적으로 앞뒤 내용을 연결한다든가,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연결한다거나, 범주를 구분해서 대상 간의 관계를 정리한다거나 등등의 제가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 2를 통해서는 목적과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잡고요. 결국 이 문장 덩어리, 의미문단, 글의 목적, 의도 등을 목적, 의도, 맥락 등을 파악하게 되겠죠. 결국에 목적이나 의도, 맥락을 파악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목적에 부합하고 결국 설명하고자 하는 바, 이거에 맞는 핏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해보시고, 우리가 그 피드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독해뿐만 아니라 선지 판단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피드백하면서 우리가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 2로서 해결책을 만들게 되잖아요. 나는 다음에 어떻게, 이 해결책을 통해서 교훈을 명시화해가지고 명시적으로 문장 단위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교훈을 만들어서 새로운 의식적 기준으로 추가해서 시스템 2에 이걸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2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필연화돼서 시스템 1의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해되게 되고 대상이 파악되고 순간적인 이미지 느낌이 되는 게, 근데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되고,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고, 남들이 끙끙거려서 할 것들을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비해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이죠.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을 적절히 잘 분배하고, 의식을 통해서 결국에 무의식이 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문장, 그리고 문장 시스템 1, 시스템 2, 덩어리 시스템 2,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시스템 2가 시스템 2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고, 이 시스템 2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목적하고 싶은 말 잡고 중요도 중요하지 않은 거를 파악하는데, 이 시스템 2에 있는 내용은 점점 반복 필연화돼서 시스템 1으로 가게 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나중에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의식적으로 선생님 왜 바로 밑줄 그어요? 그거 문단 단위 다 읽고서 제일 중요한 거 밑줄 쳐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목적인데 어떻게 바로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읽고서 정리하면서 파악해야죠. 제가 오히려 지금은 정리하고 이해하기가 약간 혼재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스템 2에 있던 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스템 1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글을 대충 읽자는 게 아니라 핵심, 중요한 부분,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 가능한 것만 이해해요. 정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팩트, 목적만 파악해요. 이거는 이해가 현재는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뒤로 가서 하면은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앞에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뒤에 설명 안 해줘. 이건 애초에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혹시 이게 목적과 부합하더라도 이거는 이해를 요구한 게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평권에 대한 믿음, 결국 중요한 걸 중요하게, 확실하게, 근거를 명확하게, 내 사고나 각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글을 바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고로 문제를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완벽하게 제 모든 글 읽기를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저도 정말 이 성적표 보이시죠? 이 성적표에서 결국에 갔잖아요. 체계적으로 남들이 그냥 막 기출 5회독, 글 급풀,
그리고 막 구조독해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본질을 보세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결국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는 이겁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근데 그거를 문장 단위, 덩어리 단위로 시스템 2를 체계화. 그리고 중요한 걸 중요하게 읽기. 그래서 우리는 글 읽는 시간을 줄일 거예요. 어떻게 줄일 거예요? 중요한 걸 확실하게 읽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건 가볍게 넘어가고, 남들이 이해 안 되고 병목되는 구간에서 이거는 그냥 빠르게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넘어가자. 빠르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상원이었고요. 수능 국어 저와 함께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모의평가 얼마 안 남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